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연산군 일기 제8부 연산,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성종의 3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산은 자신의 뜻대로 모후였던 패비 윤씨 무덤에 대한 천장 작업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이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 당시 천장을 담당했던 관리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이세자예요. 정말 참 얄궂은 운명이죠. 뭐 자의로 그런 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왕이 시켜서 간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전달하러 갔던 이세자가 이번에는 패비 윤 씨의 천장을 담당하는 관리로 선발이 됩니다. 하여튼 참 팔자가 기관 편인데 아무튼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연사는 모후의 묘호를 회묘라고 정하게 되고 따로 사당도 건립해서 효사, 효도를 생각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짓게 됩니다. 다만 이제 추승과 관련된 문제는 이거는 좀 당장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일단락치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연산이 확실히 정치 감각은 있어요. 만약에 추승까지 밀어붙이려고 했으면은 이거는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돌진하는 그런 돈키호테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르기는 여기까지 질러놓고 얻기는 딱 여기까지 하고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이제 정치 감각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붙이니까 결국 복직과 사직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사표냈다가 다시 복직했다, 사표냈다 복직했다 반복했던 그런 이제 대관들. 이 투쟁에 대한 원동력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천장까지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또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겠어요, 그죠? 결국 연산의 뜻에 불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분명히 부왕인 성종과는 판이한 성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연산을 성종과 같은 도학군주로 이끌고자 했던 대관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즉위초 4년까지의 모습을 놓고 보면요. 사실 연산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많은 역덕후들이죠, 그죠? 그분들 뭐 평가에 따르면은 초반 4년만 놓고 보면은 그냥 괜찮은 왕이었다. 그래서 또 혹자는 그런 평가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초반 4년은 그 후반, 특히 갑자사화 때 일어날 그 엄청난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기간 아니냐, 쿨타임 채우기 위한 기간 아니었냐, 뭐 그런 천평을 내리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정말 참 그 즉위 초반과 즉위 후반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물이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때 당시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젊고 경험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에게 쉽게 휘둘릴 여지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왕권을 공고하게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나름 좀 이제 유능한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산은 정치에 대한 감각이 괜찮은 왕이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연산은 자신이 처한 환경들을 가만히 좀 살펴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단 이제 왕실 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왕실 어른이 두 분이 계시죠. 인수대비 그리고 정의당후 윤씨. 조모인 인수대비 같은 경우 일단 이후에 어쨌든 됐든 간에 자기 모후였던 패비 윤씨 사사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자죠. 그 다음에 계모라고 할 수 있는 정의나무 윤씨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꿰어찬 사람이에요. 물론 정의나무 윤씨가 뭐 이제 자기 어머니를 밀어내거나 그런 일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서로 연관은 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연산 입장에서는 왕실 어른 두 사람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에는 자기 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라도 자기 편이 있어야 되는데 바깥의 환경은 또 어땠냐? 조정의 환경을 놓고 보면은 상황이 썩 이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왕이 뭘 하려고만 하면은 사사건건 그야말로 이제 쌍칼을 뽑아두고 달려드는 대간들. 이 대간들이 지금 조정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대간들의 힘을 너무 키워놓는 바람에 지금 연산군이 즉위할 때쯤 되면은 대간들이 사실상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훈구 대신들의 상황은 또 어땠냐? 훈구 대신들 옛날 같은 파워가 없어요. 확실히 이 훈구 대신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공신들이죠. 공신들은
처음에 이제 공신으로 책봉돼 가지고 그쯤에는 이제 파워가 상당히 막강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자기를 공신으로 임명해 주고 총애했던 왕이 세상을 뜨거나 하게 되면은 힘이 급속도로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신 집안이니까 그 자제들도 그 혜택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권력이라는 속성에서만 놓고 보면은 당사자들만 그런 권력을 누리는 거고 자식들한테까지 그런 권력이 완벽하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권력자들인 거죠. 자, 그래서 본인들도 그 처지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다 대부분 또 뭐 세조 때 공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 대신들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대신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훈구파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성종 때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세조 때 공신들 만한 권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대간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 급급한 그런 보신주의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연사는 왕권이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적어도 이들 중 훈구 대신들만큼은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즉위초 연사는 훈구 대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됩니다. 일단 첫째로는 극진한 예로서 이들을 대하는 거죠. 제가 아직 젊어서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제스처를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자,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서 대간들과 경쟁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인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간들이 하도 따지고 드니까 대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대신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대간은 무섭고 왕은 안 무서운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신들을 후원을 해줘 가지고 대간들을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대간들이 이제 대신들을 타겟으로 잡고서 공격을 해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산이 직접 나서 가지고 확실하게 가드를 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노사신이 그러했었죠. 노사신이 실제로 이 이후로 거의 뭐 이제 대간들한테 욕바지가 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공격당하는 수위를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말까지 듣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산이 마지막까지 가드를 쳐 줘요. "확실하게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들을 겁먹지 말고 대간들이랑 맞붙어라."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산은 대간과는 시종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연산 초창기에 나름의 이제 권력 균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훈고 대신들과 대간들 사이에 절묘한 힘의 균형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 이제 어비슷한 그런 권력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연산은 자신의 왕권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연산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째,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신들한테 전적으로 일임한다. 특히 국방 관련해서는 연산이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신들한테 일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금승법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뭐 중이 되고 싶어서 다 그렇게 됐겠냐. 오죽하면은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 자꾸 승려로 유입되는 인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민생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승려가 되지 말라고 법으로 막을 게 아니라 우리가 민생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아, 이때까지만 해도 멋있는 말 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면서 이제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재판을 공정하게 하되 너무 오랫동안 붙들어 놔서도 안 된다. 왜냐면 이 시대에는 사실 뭐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은 하옥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옥되면은 제대로 의식이 제공이 안 됩니다. 옥바라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하옥 중간에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주문을 해요. 지방 수령들이 이거 재판 송사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군주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또 이 무렵 연산의 또 하나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경연에 대한 태도입니다. 경연. 하여튼 이제 왕권이 강한 왕들의 특징이죠. 안 하려고 해요, 다. 물론 이제 왕권이 공고해져도 경연 자체를 즐기는 왕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세종도 그랬고
정조도 그랬죠. 두 분은 그냥 경연을 즐겼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신하들이 이제 경연하자고 하면 피곤해했죠. 왕이 하도 똑똑하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연산 같은 경우에 대한 태도가 어땠냐면은 태종이나 세조하고 비슷합니다. 경연을 안 하려고 그래요. 태종 같은 경우 그랬죠. "내가 과거 합격자인데 경연을 이 나이 먹고서 해야 되냐? 나 이거 안 할래." 세조도 그래요. "야 내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일도 다 해 보고 했는데 나 공부할 만큼 했어. 내가 경연해야 돼?" 이런 식으로 경연을 빼요. 연산도 비슷하게 경연을 빼는데 연산은 이제 어떤 식으로 빼냐면은 내가 공부를 할 만큼 했는데 이 말은 좀 안 통하죠, 확실히.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무적의 치트키입니다. 쓰면은 그냥 이거 거의 통하는 건데 아프다고 해요, 그냥. 아프다고 합니다. 나중에 훗날에 사도세자도 이거 많이 써먹는 방식인데 하여튼 아프다고 해요. 뭐 오늘은 눈병이 나서, 오늘은 뭐 이제 인후통이 생겨 가지고, 오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늘은 치질 때문에, 오늘은 악성 무좀 때문에 나 못 나가겠다. 하여튼 돌아가면서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다종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경연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경영관들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왕이 아프다는데 아프다는 걸 갖다가 그냥 강제로 끌고 나와서 할 수도 없고. 근데 경영관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연산을 성종과 같은 도학군주로 이끌고 싶었는데 정말 애가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은 태종이나 세조처럼 아예 경연을 안 나가는 건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나가기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참 특이한 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참석을 가끔씩 하기는 하는데 참석하는 날에는 열심히 또 해요. 그리고 성종과 같은 호학군주는 분명 아니었지만 나름 그래도 이제 공부를 쪼끔은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고사들을 갖다가 시의적절하게 인용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줄도 알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연산은 늘 대관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한번 대관들이 원하는 행동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대관들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래 일단 저 정도 하시는 것만 해도 어디냐. 저렇게 하다 뭐 세월이 흐르면은 좀 더 좋아지시겠지.'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점점 이제 연산의 통치 방식에 적응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연산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경륜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산의 왕권은 공고해질 것이고 또 연산 특유의 정치 감각,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각,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은 어쩌면은 나름 괜찮은 군주가 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때까지는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터지는데요. 바로 무오사화. 무오사가 터지긴 했는데 자, 무오사화의 그 시작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언급을 해야 되죠. 유자광. 유자광은 왜 무오사화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맨이 되었을까? 다음 시간에는 유자광과 김종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